한 10여 년에 걸쳐서 수차례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요속에서 중요한 변화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흐름에 있어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연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질적 연구를 두 번째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질적 연구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오늘 그 연구를 보면서 사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상당히 감동스러웠어요. 그룹홈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그룹홈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아이들도 만나고 있지만 연구 한 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질적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그 논문 연구 발표가 참 유익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섯 분의 토론을 듣겠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시간이 저희가 좀 부족해서 한 분당 7분에서 8분 정도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가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에 따르면 정선 교수님부터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선 교수님, 그다음 정영신 실장님, 박현정 대표님, 이인혁 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주원 대장님 순서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선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정선욱이라고 합니다. 토론문이 있거든요. 토론문이 157페이지, 거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들이 글을 두 편의 글을 읽으면서 공동생활을 생활하는 아동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근데 토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이 두 편의 글이 조금 더 발전과 더 이렇게 낫다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을까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생활 과정에 대한 공공성 강화. 이건 그 공동생활 과정뿐만 아니라 지원할 센터도 그렇고 아동보호 관련된, 아동부처 관련된 대부분의 시설이나 서비스 관련해서 다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공동생활 과정에서 고려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면 일단 형식적인 공공성, 내용적 공공성, 요즘엔 그렇게 구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형식적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 주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어떻게 지원할 거냐, 누가 지원할 거냐 이거 관련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공공성 측면에서 공동생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고 개인이나 법인들이 민간이 위탁운영 형태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형식적인 공공성이 더 잘 보장되기 위해서는 발표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것처럼 아동 공동생활 과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정이 투입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관리의 대상, 통제 대상이 되고 평가의 대상이 되고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같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이 가져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형식적인 공공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책임이 당연히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용적 측면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누가 돈을 지원하고 누가 주체가 될 거냐의 차원보다는 무슨 일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8페이지인데요. 이 내용적 공공성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뭘 내용적 공공성을 볼 거냐의 얘기가 되게 많은데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책임성, 책무성, 민주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책무성은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느냐, 누가 공동생활 과정이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민주성은 이제 공동생활 과정의 주변의 다양한 체계들, 공공 파트너의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동생활 과정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맺어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민주성의 부분이고요. 투명성은 조직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느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무성 관련해서 몇 가지 고려할 지점이 내용적 공공성에서 책무성 관련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아동 공동생활 과정이 다른 보호 조치, 특히 시설 보호에서 받는 서비스 우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오늘 발표에서 나왔지만 낙인감이 적게 느껴지고 아이들이 그리고 원가적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시설 보호보다 훨씬 좀 높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아동 발달 산물에 미친 영향이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시설 보호에 비해서 아동 공동생활하는 가정이 가지는 굉장히 서비스의 우위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설 보호주의라는 높이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의 탈시설화 얘기 나오면서 대규모 시설보다는 공동생활, 가정생활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비교를 언제나 시설보호랑 같이 이제 하고 계신데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가정의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을 하고 그거에 비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쪽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은 거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좀 벗어나는 물론 그거는 또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아동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준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이것들을 이런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에 대한 그런 노력,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책무성 관련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실태에서도 나왔지만 개인 운영 시설이 많아지고 있는 거 저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인데요. 되게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신고제 제한점에 대해서 좀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물론 허가제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고제로 그냥 넘어간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신고 절차를 한번 보니까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서 접수가 이루어지면 21일 동안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검토를 이제 시군구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동 담당 공무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내용들을 보느냐 보면 법인의 경우에는 뭐 법인 등기가 어떤지, 건물이 어떤지, 토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시니까 시설장분이 이 시설을 잘 운영하실 수 있는지, 운영 철학은 어떠한지,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걸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충분히 걸러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 운영시설이 많아진 거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신고제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에 대한 그런 고려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세 번째로 법인이 하면 더 안정한 거냐? 법인도 그렇진 않죠. 법인이 운영한 시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도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인증제,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해서 다 그냥 당연히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인도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위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이제 시도하고 시범사업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법인의 경우에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심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려하는 것들이 책무성 관련해서 책무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 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저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종사자분들이나 시설의 운영자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니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전문성이 되게 호소니에 물려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문 인력 관련된 지도개발, 그리고 슈퍼비전, 전문성, 아동보호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걸 보면 양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제공 인력에 대한 그 인건비나 그다음에 또 그런 고용 조건이 안정화되고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것들이 책무성 관련된 부분이고요. 민주성 관련해서도 원가정 관련된 서비스를 가장 잘하고 계시긴 한데 아까 이제 2008년, 2014년, 2017년 조사할 때마다 원가족과의 이런 접촉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원가족과의 서비스가 좀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입장에서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뭐 아동 공동생활만의 고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모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파트너십을 맺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고려 이런 것들도 내용적 공공성과 관련해서 민주성과 관련해서 가치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니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아동 관련해서도 또 아동과 종사자의 관계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실태조사에서도 권리 보장을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선택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선택권 보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어떤 시설에 가고 싶다라는 여기서
여기 지금 있지만 다른 곳을 알아보고 싶다, 다른 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알 권리가 충족이 되어야 되고 뭔가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어디 가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 권리가 충족되어야 되고 그리고 알 권리가 더불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옹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옹호자는 누가 돼야 되냐라고 하면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두 아동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다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아동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옹호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사실 알 권리라고 하면 충족, 알 권리라고 하는 것 같이 더불어서 선택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장이 되면서 선택권이 보장이 될 때 그 선생님들하고의 그런 어떤 민주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 권리와 함께 그다음에 그 옹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뭐 사실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IR로 그래가지고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요. 최소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아이들 50명에서 60명당 한 명씩 꼴을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그 미션은 뭐냐면 일단은 지자체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로 아동의 입장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IR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동의 목소리 통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과 함께 아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믹스 메서드 이거는 뭐 연구 관련 내용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저는 되게 연구 읽으면서 성별의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을 잘 지낼 것 같았는데 별로 안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159페이지에 보면은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뭐 친해져기라고 해서 가족 거기 공동생활 가정 멤버들끼리 접촉하는 걸 더 원하고 애정도 더 많이 느끼게 있고 그리고 주위사에 대한 편견도 남자아이 덜 가지고 있고 뭐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뭐 용기 이런 것들도 남자아이들이 더 많이 가지고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상하고는 다른 게 저만 그렇게 예상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이시고 그렇다 보면 여자아이들이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인들이 보여서 이런 성별의 차이는 왜 생겼을까?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한테 맞는 어떤 양육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연구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들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인큐베이터 기간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동복지법이 2016년 개정이 되고 올해부터 이제 양육상황 점검이 들어가거든요. 양육상황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호조치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2017년 아동보호 업무 서비스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복지부가 제시를 했고 거기에 의하면 입소하고 1개월 안에 모니터링을 한번 하고 6개월 있다가 또 한번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1년 있다가 모니터링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획에서도 굉장히 인큐베이팅 기간이라고 하는 걸 인큐베이팅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1개월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두고 있는 거고 그 시기에 아동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복지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업무 매뉴얼을 보면 이거를 누가 할 거고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는 거죠. 사실 그 업무 매뉴얼을 보면 아이가 처음 보호 체계를 등록하는 시기부터 어세스먼트 하고 그다음에 배치시키고 개별 아동별로 보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종결하고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사후 관리하고 이렇게 쭉 다 나와 있는데 사실 모니터링 부분이 제일 취약하게 그 매뉴얼에서 다뤄지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도 이후의 삶이나 혹은 그 공간에서 어떻게 지낼 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이걸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업무 매뉴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줘야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 직접 만나서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삶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급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다음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님인 장영신 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영신입니다.
두 분의 발제문을 저는 한국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편의 논문을 봤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뭐 외교 추세도 믹스법을 많이 해서 실태 조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완해줄 거를 질적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한눈에 상황이 지금 그룹펌이 어떤 실정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논문을 본 것 같아서 두 분한테 되게 감사드리고 또 정책적 제언을 했던 두 분 교수님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주말에 이 두 분 것을 읽으면서 연구자로서 보다는 한 명의 엄마로서 굉장히 그 질적 연구를 하면서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상황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결혼을 하셨고 아이들 낳은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가 국가였지만 지금 그 유교라는 게 현존에 있지 않고 또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문화보다는 자식들한테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바뀐 그런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은 지금 이 양적 조사에서나 질적 조사에 나왔듯이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공공성도 강화하고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협력해서 잘 키워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팠던 그것도 감정이입이 되면서 무슨 그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그런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지금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존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를 해서 이 그룹홈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구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는 사회복지의 가치라는 그 형평성이라는 게 저는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그런 그 체계가 좀 구축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과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 큰 틀에서 지금 커뮤니티 케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케어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중심에서 그룹홈이라든가 소규모로 잘 그 지역에서 정립하고 잘 살아가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룹홈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많이 고민하셔서 같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적 연구를 하신 홍담비 교수님한테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지금 내러티브 그 연구 방법론을 써서 제가 읽었을 때는 7명이 그 대상자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발표하신 건 그 하나의 기준을 하나 좀 넣으셨던 것 같아요. 시설을 이렇게 옮긴 그런 대상자들만 모아놓고 해서 4명이 됐는데 7명에서 네거티브 했던 거에 그 가치는 충분한데 우리가 그 자립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들에 있어서. 그랬을 때 그 한 근거 이론으로 해서 한 20명 이상 대상자로 해서 그 자립 체계를 하나 이론으로 구축하고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 자립할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가, 그게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좀 나눠서 하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아까 또 다시 돌아가서 커뮤니티 케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두 분 발제문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게 또 정책과에서 하는 거랑 또 지금 여기 오신 복지부 과장님하고 과하고 잘 협력을 해서 이 그룹홈이 잘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은 지금 선택권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부모아이가 벌어져서 상처받고 그룹홈으로 왔을 때 다시 어떻게 갈 수 없는 그 아동들한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정서 지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예산이란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얻은 센터와 연계해서 꼭 상담을 하고 또 그 아동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치료나 또 아니면 치유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없다면 향후 10년, 20년 뒤에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된 돈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걸 꼭 감안해 주셔서
다 모두 지역사회에서 우리 남녀노소 아니면 이 아동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축적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피의 눈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발전 방향까지도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단법인 청소년 문화공동체 10대 지기 대표이신 박현용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그 10대 지기 박현용 대표입니다. (10년) 동안의 변화가 없다고 말씀 주셨던 정희춘 박사님의 말씀에도 마음이 먹먹하고요. 저희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2인 체제에서 3인 체제에 대해서 우리 엄청나게 달라졌고요. 평가오면서 달라졌고요. 진짜 헤엄치듯이 헤엄치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구나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진짜 갑각류 동물이 그 생명체들이 껍질 깨듯이 저희 껍질 깼거든요.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이 힘들어서 죽을 맛은 아니고요. 애들을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애들이 1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요. 얘들하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냥 관찰하고 1시간 내 방에서 상담하는 거 아니고요.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면요. 같이 살다가 퇴근하고 나면 그냥 멍해요, 그냥. 먹먹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 중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냥 거기 계세요. 나와서 자기를 못 봐요. 그냥 거기 매몰돼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뭘 하래요. 근데 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래요. 그래서 할 거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할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애들을 위해서 하라니까 할 거예요. 애들 위해서 아니고 나 위해서 하라고 하면 안 받을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라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라고 교수님들이 말씀 주시고 그리고 정책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구조화에 그 형식에 그 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들어갈 거고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할 거거든요.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려주면 할 거예요. 근데 7분 동안 말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구급봉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너무 없어요. 매뉴얼 주시고요. 지침 주시고요. 그 역할 주시면요. 저희들 진짜 잘할 거거든요. 그냥 포괄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인큐베이터 왜 하고 싶지 않아요? 애들 자립할 때요. 애들이요. 제가 그 경기도 사회복지공동에 꼬셔가지고 3,350만 원 받아가지고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그룹홈 아이들 20여 명을 쫓아다니면서 애들 지원 사업을 해보거든요. 자립한 아이들만 쫓아간 거예요. 얘네들 자기들 집 얻어가지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가서 만났어요. 처음에 만나니까요. 애들이 자기를 숨겨요.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말하니까 입이 뚫렸고요. 세 번째 말하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5만 원, 10만 원에서 물건 사주는 거 말고요. 선생님 너 지금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애들이 20살, 21살, 23살 돼서 자립했는데요. 얘들 자립한 거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얘네들이요. 그 원가족은 고사하고요. 그 다시 그룹홈으로 엄마하고 찾아가는데요. 찾아가면서 여유가 없어요. 누가요? 선생님들이 여유가 없어요. 왜요? 있는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땡깡을 피울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동생들 통닭 하나 사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토론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진짜 힘들어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누가 상대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고위험군이라고 학자들도 얘기해 주시고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전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동 전문가들이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케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분들이 이 급여 갖고 오시겠어요? 우리 아이들 임상심리사가 와서 애들 왜 일반 집 아이들은 정신과 보내는 거 부모님들이 싫어한다고 부모 동의받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우리 애들은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못하니까 병원에 보내서 풀판다리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도 걱정 안 받아도 걱정 아니에요. 그 순회 임상심리사 한 분 더 해달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억측인가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대체수가 많아서 안 된다고요? 너무 웃기잖아요.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온몸으로 아파하는 아이들을 온몸으로 견디고 버티고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앞이라서 제가 그냥 철없이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3년 후에는요, 5년 후에는 진짜 저희들 질적 평가 받고 싶습니다. 진짜 저희들 어떤 평가도 달게 받고 어떤 복지시설보다 더 뛰어나게 아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 아니면 선생님들의 전문성 모든 분이 다 애쓰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대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전총 박사님이나 우리 질적 연구를 해주신 박사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그룹을 운영하면서 쉼터를 운영하면서 사시기 때문에 그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물 교수님의 발표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교수님 발표하실 때 그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데 근무에 대한 만족도는 좀 낮잖아요. 그러한 변화가 2015년 처음 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그리고 2007년인가 처음 평가를 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낮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것 자체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또는 후퇴했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부터 굉장히 출발이 좋았고 여전히 그런 출발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 여러 연구에서 그 부분의 성과가 다른 그 보호체계에 비해서 좀 우월하다는 그런 연구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해보셨고 그리고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시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기금사업과의 이인호 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기금사업과장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까 그 질적인 부재에 관련해서는 여러 후보자분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양적인 정익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이 아니라 이제 일반 재정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제하신 교수님들께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 드리는데 복권기금이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반 재정에 비해서
특별히 분리를 받거나 뭐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면 다만 이렇게 복지 예산 이게 관리 차원에서 복지 예산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복권 기금으로도 이제 복지 예산의 일부를 충당하는 이런 상황이지 그것 때문에 이제 특별히 뭐 복권 기금에 들어와 있는 복지 예산은 뭐 특별히 분리를 받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건 복지 예산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복지 예산을 그래서 이제 저번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년에 그 예산 그 책정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작년에 좀 인건비가 상승됐고요. 올해도 이제 조금 아직 심의 중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뭐 액수나 뭐 방향 같은 걸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복지부와 협의해서 그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실에 이렇게 제출한 상황입니다. 좀 더 진행이 되어봐야 되는데 다만 그 복지부에서 2022년까지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그 100%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도 그거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이제 의견을 같이 해서 협조해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산은 사실은 좀 제로성 개입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다들 뭐 어느 분야나 다 중요하지 않은 나라 살림에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예산을 이제 책정을 한 다음에 여러 그 그룹홈이나 뭐 쉼터나 이런 데를 방문을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지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 그룹홈은 훨씬 여건이 좀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센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룹홈을 그룹해서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 이렇게 봐도 같이 공동체 협의를 이렇게 협조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부의 입장을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의 유지원 대변인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정입니다. 보건기관 관련해서는 기재부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그룹홈이 그동안에 많이 일하셨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많이 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 기재부에서 그 그룹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배를 주시고 덕분에 작년도에 아마 3인 기준 올해 하실 때도 이제 사실은 그룹홈 24시간 아동들 돌봐야 되는데 두 분이서 논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기재부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아마 올해 3인 모든 시설의 3인 세산 정도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정책처에서는 예전에 필요할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이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기구가 일반에게 아마 기재부는 또 다른 얘기시겠지만 일반 다른 부처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계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큰 사업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있고 일반계가 여기 훨씬 더 예가 훨씬 더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보건기관이 틀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예지를 두고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환이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 연금력 결과 보고서 결과 통틀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아마 계속 쭉 들으면서 몇 가지 좀 공유를 했는데요. 대치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말씀하셔야 된다, 심리공사 지원 강화해야 된다, 인큐베이터 기관을 말씀하셨고요. 아동이랑 통과보고서 만드셔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적 생활 환경을 지원해주고, 원활과 지원 연계나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자립지원, 자립지원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립지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전문성의
1년 반 좀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반 동안 정말 내 딴에는 거기에 뛰어다니는데 도대체 뭘 해놨을까를 궁금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생각해봤는데 다른들 관계 업무 매뉴얼, 업무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어서 몇 달이 없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볼 드리긴 했지만 일단 하나 만든 거, 그 다음에 지자체 다른 담당 공무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다른 담당 공무원을 올해 210명도 늘렸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왜 이 기억이 안 날까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서비스 매뉴얼을 다 내려보냈는데 잘 되고 있냐? 솔직히 아시지 않습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는 작동이 많은 부분들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희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작년에도 매뉴얼 만들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한 번에 못할 거다. 차차 해나가겠습니다. 말씀드렸고 저희가 차차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이 취약하다는 특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자체 공무원들 보고 하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지원 자원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원 연계하고 필요하면 가지고 있는 이 공적 지원 체계에 편입을 시켜서 나름대로 제대로 보완하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사실 올해 좀 더 나눠봤습니다. 나눠서 아동보호 배치 기준 아예 그냥 매뉴얼화 시켜서 사실은 이번에 아마 내렸을 겁니다. 다시 내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되 현장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현장에서 좀 그것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좀 더 내실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민스러운 게 아동들 자립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사실은 시설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커서 사회에 나가서 잘 살아야 되는 아직 같은 선생님들 아동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단 시설에 나가뿐만 아니라 가정에 나가도 똑같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크게 연구 두 가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양육 매뉴얼을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물론 당장 못할 겁니다. 당장 1년 만에 해서 양육 매뉴얼 1부에서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다연도에 거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선 올해 먼저 해보자라고 해서 연구 매뉴얼이 시작할 거고요. 아동 자립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동 자립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나 가정입학 쪽이 어떻게 보면 약간 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체계가 아주 미비한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물론 플랫폼이나 가정입학이 다른 시설과 틀리게 좀 더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별로 부딪혀 산다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하다못해 쇼핑하고 그 다음에 밥하고 이런 것들은 그룹폼이나 좀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그룹폼이나 가정입학을 포함한 자립 지원 내용과 자립 지원 체계를 좀 더 다시 한번 따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아동들이 자립을 하려면 이 밖에 나가서 살 집과 그다음에 일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아동 자립 지원단에서 이 LH 쪽이랑 일단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취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립대 국립 전문대학이죠.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 전문대학 총장님들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했어요. 최근에 협약을 체결해서 일단 장학금 지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입학까지 다 해주시는 걸로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올해는 일단 늦었기 때문에 장학금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장학금 지원을 다 해주겠다. 그다음에 걔네들에 대해서는 취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취업부 상관리까지 다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약을 맺고 아마 매뉴얼이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자체는 제가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얘기 아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아동들 포함해서 이 아동들은 퇴소한 지 오래된 아동도 상관없습니다.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이라면 누구든지 양심을 확인서만 하나 끌고 가면 우선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원받는 쪽으로 해서 일단 올해 연구 유치를 해결하고 최대한 많은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 와서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동보호체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를 좀 더
마무리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처음에서 부분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부분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사항에 있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방송 내부에서도 좀더 물론 재정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치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재정 보여주셨으니까 한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니더라도 아마 올해 내로 다시 한번 올 초에 한번 했었어요. 가족 지원에서 어떤 활동을 합시다라고 해서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시간을 못 잡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끝장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현장의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듣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정치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커뮤니티 케어 말씀하셨는데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는 이 하나의 그룹은 따로 가정이 따로 따로 그런 그다음 제가 있는 인구가 따로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하나를 이끌어내고 하나를 함께 공동하면서 협력하면서 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지만 말로 한정된 자원 하에서 아동들을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체계를 다니고 자원을 좀 동원해서 이 아동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고요. 그런 고민들이 커뮤니티에 좀 의미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커뮤니티에 지원까지 하는 부분이 많이 안 되게 됐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아직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커뮤니티 쪽에서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 아동 보호 체계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1년 반 동안 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체에 계신 분들, 그리폼 실장님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 오신 걸 알고 있고, 시설에서 오신 걸 알고 있고, 아니타는 안 오셨네요. 아니타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해봐야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만큼 잘 수준에 따라서 아는들이 의견이 바뀌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아는 걸 잘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좀 더 많이 들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지영 원장님은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게 될 아동 수당 이제 마치시고 이제 아동보호 체계 개편에 이제 박차를 가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동과 불품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이 있으실 관련이신데 우리 유지영 원장님 그리고 또 기재부의 이인호 과장님 두 분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정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가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5시 종료해서 5시 10분 종료를 한 10분 정도만 저희가 더 쓰는 걸로 해서 20분 정도 종합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을 가졌으면 합니다.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본인의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어느 분께 질문을 한다고 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있으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대학교 소속으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추경옥이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홍남희 교수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청소년 질적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들 인터뷰 발굴하고 완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감동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냉철한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연구 전체적인 결과하고 지금 저희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수정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연구 참여자가 기존에
저희들한테 지금 자료는 4명이에요. 그다음에 주제도 전원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셨는데 전체적인 연구 필요성이나 문제 제기 이 부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가 실시가 됐는지. 사실 뭐 기존 연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럼 기존의 그룹홈에서 있는 아이들 중에 일반 가정에서 온 아이들과 다른 시설을 거쳐갔던 아이들이 뭐 적응 과정이 달랐다. 뭐 매우 그런 데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런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조금 주제 초점을 맞추셨다라면 어쨌든 그게 좀 어필이 되셔야 되고요. 연구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연구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로 봤을 때는 기존의 그룹홈 아이들이 그냥 일반적인 생활 경험과 그다지 다르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호칭에 대한 거라든지 원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립에 대한 건 어느 논문에서는 항상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야만 했고 또 결론으로 지금 제시했던 인큐베이터라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던져주시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의 경험이 어떠했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전원 과정을 해서 온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팁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가적으로 나중에 정리가 좀 되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논문의 제목, 그 다음 논문 완성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논문의 제목이 표류 과정이라고 다셨어요. 그리고 연구자께서는 이거를 사전적인 정의를 또 읽으시면서 되게 의미 부여를 하셨는데요. 이 제목은 논문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정호 박사님하고 실태조사했던 정익준 교수님 공동 연구로 해서 요보 아동의 표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이 연구가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연구는 사례 연구였고 여기는 지금 아이들의 부수에 의한 내러티브 연구라는 연구 방법이 조금 다른 차원은 있지만 근데 참고문헌에 없어요. 그 중요한 연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조금 더 고민하셔서 표류라는 부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각인된 주제하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기존 연구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달라야만 우리한테 그게 사실 의무로서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수정 좀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홍 교수님께 혹시 그 그룹홈 아이들이 어떻게 좀 다른 체계에 있는 아이들과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협의를 통해서 7명의 청소년들을 만났었고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 전체를 다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조금 더 그 전원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조금 그 전원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힘들었던 과정들을 조금 더 담아내고 싶어서 그렇게 처음에 토론자분들한테 아마 7명 분석한 걸로 드렸었고요. 네. 이번에 발표 자료집을 내면서 이렇게 중간에 정리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좀 잘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양주 평강 홍남지 대표로 있고요. 경기도 국토교회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30여 개의 이번에 경기도 심리사업을 아동협회와 또 경합해서 1억 원을 심리사업을 따내서 지금 7월달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복 피하고 꼭 필요한 아이들만 신청해라 했는데 벌써 60명이 넘었었고요. 이 발제하신 우리 교수님들 쭉 들어보면서 한 3가지만 제가 느낀 거를 또 정부의 정책으로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첫 번째 개인 시설보다는 법인화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저희가 지금 2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다 카드를 줬습니다. 저희는 보육사나
직접 가서 장을 보고 사용하고 있고요. 오히려 놀래요. 시험장님들이 10년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급여가 똑같네요. 오픈이 다 되니까 창도 다 가서 보고 법인보다 더 강력하다. 오히려 눈물겹죠. 알죠. 전혀 차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강의를 듣다가 청주대에서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아동복지교사가 놀이터에서 그 애로운 아이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 교수님을 버리고 지금 하버드 교수가 100개 그룹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아동복지 교수로서 무엇이 더 유익할까 처음에 굉장히 결단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현장에 아까 뭐 보수 문제라고 많은 문제가 나오지만 마지막에 사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교수님을 사표를 쓴 거고요. 그런 것을 보면 저희가 급여가 뭐 조금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냐 법인이가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에 개인들 주택 주지 않아서 저도 시청에서 3번 트라이 받아서 올해 개인 주택도 줘라하고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런데 바뀌었는데 집을 얻으러 갔더니 대출 받고 뭐하고 해보니까 주변에 집이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개인하고 법인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실 지금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첫 번째 질문을 받았어요. 대통령 그 잘하시는 말 한마디만 다시 한번 해줘보세요 하면서 반복하게 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먼저다.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그룹을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80만 일자리 대통령 첫째 공약이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디 뉴스 보십시오. 청년들 젊은 일자리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는 답답한 게 우리는 정말 일꾼들이 필요한데 정말 저렇게 박식이나 아이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케어해야 우리 아이들도 미래가 있는데 지금 대학교 우리 정책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공립에서 다 대학 등록금을 준다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 들어가면 적응을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예 고등학교들도 안 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지금 특수 학교를 가가지고 2년을 졸업하고 잘 작업장에 들어갔는데 한 달에 8시간 근무를 하고 가져온 돈이 50만 원도 안 돼요. 바깥 빼고 못 빼고. 이건 인권 사각지대인 거예요. 대학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아이들이 졸업을 했을 때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립관이 먼저 해주시는 게 더 옳은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들 지금 사회적 기업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아이들에게 도움을 직접 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기업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너 정말 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하고 싶니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지원 같은 것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 시설과 법인 시설 어떤 시설이 바람직한가 사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법인 시설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개인 시설이 많아지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똑같이 이제 지역사는 똑같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개인 시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지원을 못 받는 예를 들어 이제 너무 개인 시설이 많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여하튼 뭐 공공이라서 아니 법인이라서 꼭 뭐 공공성이 높다든지 뭐 개인이라서 꼭 낮다든지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그룹홈이 그냥 혼자 이렇게 존재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서로 투명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그러니까 혼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좀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 개인 시설 중에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는 아니고, 그렇지 못하는 개인 시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뭐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한 거지, 뭐 개인 시설은 안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지역 내 커뮤니티 케어든 뭐든 간에 그냥 개발 그 그룹홈이 혼자 이렇게 존재하는 것보다는 여러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그게 협동조합이든지 뭐 법인이든지 뭐 어떤 구조라도 참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엔 위성형이다, 거점형이다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하면서 그런 걸 하려면 뭔가 법인이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먼저 손을 드셨던 우리 회장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손님 모셔놓고 이렇게 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기다렸었는데, 다른 분들께 질문하는 시간이 많지만 지금 현장에 여기 와서 지금 듣고 싶은 얘기들이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인옥과장님께서 좀 전에 발언을 해주셔서 그거에 이어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인옥과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2022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100% 맞추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상당히 노력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문건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관련해서 북부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의 연도별 인건비 확보 예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룹홈은 2022년까지 점차 올려서 좀 내부적인 거라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2022년에 인건비 100%를 달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말한 지역자활, 그 다음에 노숙인, 장애인 거주 시설 등이 있습니다. 6개 시설이 있는데 다른 시설들, 그러니까 일반 예산과 복권기금 예산이 틀리지 않다 이런 말은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면 나머지 시설들은 전부 다 일반 예산입니다. 일반 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들은 2022년이 아니라 2020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 근데 그 100%의 내용이 장애인 거주시설은 100%가 되면 4,898만 8천 원, 노숙인 거주시설은 5,535만 원, 아동그룹홈은 3,469만 4천 원이 됩니다. 이게 인건비를 이렇게 산출한 근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같은 생활시설인 그룹홈과 장애인 거주시설, 노숙인 거주시설이 지금 현재도 내 말 듣기 싫어요. 현재 급여도 장애인 거주시설이 4,400